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핵심 내용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과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는 인풋 하나에 대해서 레턴 벡터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와 달리 주어진 인풋 하나에 대해서 두 개의 레턴 벡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레턴 스페이스를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가우시안 분포로 레턴 스페이스를 표현했죠.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 평균을 나타내는 레턴 벡터와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레턴 벡터를 만들어낸 후에 이 두 레턴 벡터를 통해서 실제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가 랜덤 샘플로 해서 레턴 벡터를 하나 생성해내면 그 레턴 벡터를 디코더에 보내서 저희가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을 생성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타겟은 여기 인풋 이미지를 그대로 타겟으로 삼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턴 스페이스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안에서의 샘플드 레턴 벡터를 사용해서 여기 디코더가 인풋과 비슷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내죠.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샘플마다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들이 나오는데 샘플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풋과 유사한 여러 종류의 아웃풋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가장 핵심은 인풋에 여러가지 종류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인코더를 프로바빌리스틱 인코더라고 부르고, 디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디코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인풋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것이 이 학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파트는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찾아야 되죠. 바꿔 말하면 여기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잘 찾아서 제가 샘플링 할 때 그 샘플링 한 것들에 대해서 디코더로 취했을 때 나온 데이터들이 실제 이미지를 잘 표현한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한 로스 펑션을 저희가 새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로스 펑션이 두 가지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텀은 저희가 이미 오토인코더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실제로는 인풋 이미지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원래 인풋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에러, 이 에러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여기 이 값이에요. 이 값은 뭐냐면은 현재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죠. 이거 사이에 KL 다이버전스 값이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그 레턴 디스트리뷰션은 이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여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유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표준 편차는 1에 가까워지고 여기 있는 평균은 0에 가까운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사용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레턴 스페이스가 레귤러티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텀을 제가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KL 다이버전스는 이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있는 두 확률 분포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여기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관련된 우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레귤라이제이션 텀과 관련된 레턴 스페이스의 레귤러리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리셔널 오토인코더가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는 로스 펑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앞에 있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할 때에는 여기 x는 인풋이고 여기 있는 것은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죠. 이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 y-hat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것은 여기 주어진 x라는 인풋에 대해서 그 x를 인코더로 집어넣으면 그 인코더는 두 개의 벡터를 아웃풋을 꺼내죠. 그 중에 하나가 평균에 관련된 뮤고 또 다른 하나는 표준 편차에 관련된 시그마예요. 그럼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저희는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 하나 얻은 다음에 그 샘플을 디코더로 보내서 결국은 이 reconstructed output y-hat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이 인코더는 이것을 계산해내고 또 이것을 계산해내죠. 그런 다음에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링 g를 저희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코더로 보내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웨이트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랜덤 샘플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기존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여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여기에서 바로 제가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 표준 정규 분포 여기에서 랜덤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구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분포에서 얻은 샘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분포를 따르는 샘플링을 원래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에 시그마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가운데 이 기호는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턴 벡터의 디멘전이 n이면은 n개의 각각 엔트리들끼리 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저희가 시그마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 뮤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평균은 뮤가 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는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의 샘플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쳐서 가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여기서 샘플링을 한 후에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는 원래대로 여기서 샘플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랜덤 샘플링을 하는 과정과 이 웨이트가 분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모습이고 여기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적용한 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먼저 보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인코더고 이 안에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디코더 파트고 여기에도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웨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코더 파트가 이렇게 있죠. 당연히 여기에도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파트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들이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사이에는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덤 샘플링 하는 것을 볼까요? 지금 왼쪽에서는 이 과정이 랜덤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랜덤 샘플링 하는 과정이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제가 학습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가 여기 평균에 관련된 거면은 이쪽으로 진행이 돼서 이쪽으로 가서 로스 펑션까지 간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체인룰을 써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죠.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덤 샘플링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웨이트를 학습할 때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이 여기 평균과 이 G 값을 통해서 결국은 로스 펑션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랜덤 샘플링 과정을 거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거쳐갈 때에도 랜덤 샘플링 과정을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습니다. 단순히 여기 랜덤 샘플링으로 얻어진 이 입실론이라는 값을 상수처럼 여겨서 그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한 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적용한 후에 그 모델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랜덤 샘플링이 여기서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 샘플링으로 입실론 i를 얻어내면은 이것을 저희는 컨스탄트로 여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코더에 있는 웨이트를 학습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거친 값이 이 평균과 GI 값을 거쳐서 로스 펑션까지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의 오토인코더와 비슷한 구조가 됐어요. 여기 이유는 오토인코더의 디코더가 비슷하고 이 부분만 살펴보면은 오토인코더의 인코더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차이점은 여기에 이 텀 하나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 텀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이 어떻게 되나요? GI 값을 뮤I 값으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식에서 뮤i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코에피션트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 웨이트가 여기 표준 편차에는 시그마이와 GI를 거쳐서 아웃풋까지 갔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계산할 수 있고 이 부분도 계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는 이 부분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 GI를 여기 시그마이로 편미분 값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GI를 시그마이로 편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이 시그마이의 코에피션트가 입실론 i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은 정확히 입실론 i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컨스탄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말은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weight를 계산해야 되는 쪽과 여기 랜덤 컴포넌트, 그죠? 이 랜덤 컴포넌트와 제가 웨이트들을 다루는 이쪽이 정확히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랜덤 샘플링으로 얻어진 이프실론 값을 컨스탄트로 생각하면은 여기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샘플마다 저희가 이것을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이 이프실론 값을 저희가 컨스탄트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거쳐가는 그런 웨이트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를 저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뿐만 아니라 딥러닝의 아주 중요한 분야인 베이시안 딥러닝, 여기 베이시안 딥러닝에서도 핵심 아이디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레턴 스페이스가 여기는 레귤러리티를 잘 만족을 해야만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잘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귤러리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레턴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레턴 스페이스가 레귤러리티를 만족해야만이 실제로는 여기 Generative Process Possible,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Regularity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Continuity고 두 번째가 Completeness입니다. 먼저는 여기 Continuity를 따져볼 텐데, 이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가 컨티뉴어스하다, 연속하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레턴 스페이스에는 어떤 인풋에 대해서 인코더가 만들어낸 그 레턴 디스트리뷰션들이 있는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은 지금 3개의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각각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인코더를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레턴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모양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레턴 스페이스에서의 확률 분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각각 하나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x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전체를 저희가 레턴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점이 있다 하면은 이 두 점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g 값을 제가 디코드로 보내겠습니다. 디코드로 보내면 두 개의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아웃풋이 나타내는 것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을 찍어서 아웃풋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걸로 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가까운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점은 회색 색깔에 가깝고 오른쪽에 있는 점은 주황색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아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점을 디코드 보내게 되면은 이 점은 이것을 리컨스트럭션 할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를 만들어내죠. 이런 경우는 컨티뉴이티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컴플리니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주어진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저희가 적당한 한 점을 샘플로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제가 G라고 할 때 이 G를 디코더로 보내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낼 텐데, 이 아웃풋이 인풋 데이터에 다루는 그런 종류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코드로 보낸 이 결과물이 의미가 있는 컨텐츠다. 그 말은 인풋에서 다루었던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상한 종류의 아웃풋이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레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레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점을 뽑았습니다. 이 G값에 대해서 제가 디코더로 보내면 이것은 아마도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서 제가 G값을 2점으로 선택을 한다고 할게요. 2점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은 디코더를 보냈을 때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 분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이 분포에도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만들기도 어렵고 이 분포에도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만들기도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는 디코더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기존의 인풋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컴플리트니스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인풋 데이터에서 다뤘던 그런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방금처럼 이 컨티니티나 이 컴플리트니스가 좋지가 않아서, 즉 레귤러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으면은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희는 이 레귤러리티를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레귤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베리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로스 펑션에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펑션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리컨스트럭션 에러 텀이 있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은 표준 편차가 여기 1에 가깝도록 하고, 그리고 이 평균은 0에 가깝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음으로써 여기 있는 컨티니티와 컴플리트니스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여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말은 레턴 벡터 안에 있는 각각의 표준 편차 값들이 1로 가까이 간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표준 편차 값들이 1로 가까이 간다고 동일한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각각 인풋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 있죠? 여기에 표준 편차가 1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여기 각각 인풋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디스트리뷰션의 표준 편차 값이 매우 작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작으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상당히 작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얕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컨티니티가 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얕게 퍼진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사이에서 두 점이 있으면은 비록 가깝게 있지만 전혀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표준 편차를 1로 충분히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런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깝게 있는 두 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이 회색 바운더리 있잖아요. 아니면 이 같은 주황색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이 표준 편차가 상당히 적어서 이 분포가 좁게 그려져 있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가깝게 있지만,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디코더가 만들 때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녹색 분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가까이 있는 점들은 거의 같은 분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평균 값을 0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평균 값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값이 0이 되지는 않지만 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 평균을 0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균 값들이 0으로 약간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의 이 분포와 이 분포와 이 분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겹쳐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준 효과가 바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인코더가 각각의 인풋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점을 제가 찍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그림처럼 이런 두 분포 사이에 갭들이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점을 제가 찍더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분포가 존재하고 이 점을 찍더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이런 분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이 디코더는 학습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꺼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 점을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는 거의 회색에 가까운 거니까 이런 종류의 아웃풋을 디코더가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라면은 이런 종류의 아웃풋을 디코더가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여기나 여기는 점들은 어떻게 되죠? 회색이나 연두색의 영향을 약간씩 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종류의 아웃풋을 생성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인터폴레이션을 잘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거가 되고, 오른쪽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 각 인풋에 대한 인코더가 만든 그 분포들을 조금 더 가운데로 모아줬고, 그리고 분포를 조금 더 넓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레턴 스페이스에서 제가 샘플링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샘플링한 그 값은 디코더가 적절하게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인풋 데이터에 대한 인코더가 만들어낸 그 레턴 스페이스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은 여러가지 인풋들에 대해서 인코더가 만들어낸 각각의 분포들 있죠? 그 분포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레턴 스페이스를 그려본 건데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토 인코더는 핵심이 뭐였죠? 인풋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가 로어 디멘저널 레턴 스페이스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런 다음에 이 레턴 스페이스에 있는 그 레턴 벡터들을 가지고 디코더가 다시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 오토엔코더의 과정을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레턴 벡터가 있으면은 이 레턴 벡터를 가지고 디코더가 여기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레턴 벡터에서 여기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값들을 저희가 유니적으로 약간씩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씩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age, 나이에 관한 이 값을 살짝 바꾸게 되면은 새로 생성된 데이터는 나이가 좀 더 들었거나 더 어려지거나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값들을 직접 바꿈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토엔코더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 레턴 스페이스가 irregular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이 오토엔코더의 레턴 스페이스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사용한 거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인 케일 다비던스 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레턴 스페이스가 어떻게 나왔나요? 각각 인풋 데이터에 대한 이 분포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턴 스페이스가 irregular라는 것은 레귤러리티가 좋지 않다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컨티뉴어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은 상당히 가까이 있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각각 디코드로 보내면
이것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이거고 이것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전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클러스터들 사이에 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를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중간에 갭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샘플링을 만약 이 점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 1이라는 숫자에서도 많이 멀어져 있고 여기 7이라는 숫자에도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디코더가 올바른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가 말한 이 녹색으로 칠한 이 갭에 있는 것은 이 디코더가 거기에 있는 점들은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갭에 있는 그 점들을 샘플링을 가지고 디코더로 보내게 된다면은 이 디코더는 비현실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들과 전혀 다른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디코더는 이 갭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드에서 만들어진 이 레턴 벡터를 저희가 단순히 약간씩 바꾼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아웃풋이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제가 추가를 했죠. KL 다이버전스 텀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턴 스페이스가 컨티뉴이티를 만족하고 또 중간에 갭이 없는 스무스한 레턴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그 레턴 스페이스를 표현한 것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이 분포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많이 있지 않죠? 부드럽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티뉴이티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또 하나는 여기 다른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사이에 갭들이 별로 없죠. 대부분 이 분포에 있는 값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샘플을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샘플링을 한다고 할 때 각각에서 만들어진 디코더가 만드는 아웃풋들도 부드럽게 모양이 변해갑니다. 그런 의미로 오른쪽은 스무스한 레턴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 어떤 샘플링을 취하더라도 여기 샘플드 레턴 벡터를 디코더로 보냈을 때 만들어진 아웃풋이 인풋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과 유사한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턴 스페이스 안에서 이 랜덤 샘플링을 제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후에 그 샘플링한 데이터를 디코더로 보내게 되면은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리얼리스틱한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해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만약에 로스 펑션에서 저희가 이 KL 다이버전스 텀은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레턴 스페이스에서의 각각의 분포들은 이 평균이 0으로 거의 다 몰리겠죠. 대부분의 분포들이 평균이 0이 되는 이런 분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값을 샘플로 취한다고 할 때 이 점이 여기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풋과 전혀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